법은 사회 질서의 유지와 정의 실현을 위한 근본적 장치로 기능한다. 법에 대한 성찰은 공동체의 질서와 개인의 자유를 함께 고려하는 일이며 이는 법의 정당성 문제와 직결된다. 역사적으로 법의 합리적 토대를 세우는 과정은 자유, 평등, 인권 등 근대적 이념과 함께 발전해왔다. 그러나 법은 정의의 본질을 완전히 구현하지 못하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다. 이번 강의에서는 법이 생겨난 바탕이 되는 생각들을 이해하고 법과 정의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살펴본다. 카프카의 법 앞에서에는 법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한 시골 남자와 문지기의 이야기가 나온다. 법 앞에 문지기가 서 있다. 이 문지기에게 한 시골 사람이 와서 법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한다. 그러나 문지기는 지금은 입장을 허락할 수 없다고 답한다. 그 시골 사람은 곰곰이 생각한 후 나중에는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가능한 일이지. 그러나 지금은 안 돼. 하고 문지기가 말한다. 법으로 들어가는 문은 언제나처럼 열려 있고 문지기는 옆으로 비켜놨기 때문에 그 시골 사람은 몸을 굽혀 그 안을 들여다보려 한다. 시골 남자는 법이란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큰 매부리 코에 듬성듬성 길게 자란 타타르인 같은 턱수염 그리고 털에투를 입고 있는 문지기를 보면서 차라리 입장을 허락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훨씬 낫겠다고 결심한다. 시골 남자는 법이 마치 물리적 경계를 가진 것처럼 저 문 너머에 존재한다고 여겼고 법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기다렸다. 그는 문지기간에 세운 법의 신성한 권위 앞에서 평생 입장이 허락되기를 기다리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죽어가는 남자는 문지기에게 마지막으로 묻는다. 지난 수년 동안 나 이외에는 아무도 입장을 허락해달라고 한 사람이 없는데 어째서 그런가요? 이 물음에 대해 문지기가 남긴 말은 의미심장하다. 이 문은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문으로 정해진 것이었는데 나는 이제 문을 닫아야겠군요. 이 이야기는 카프카가 쓴 짧은 이야기로 법에 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법으로 통하는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남자는 평생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남자가 법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지기가 그의 입장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문지기에게 그러한 명령을 수행할 권위를 부여한 것은 누구인가? 남자는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법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신은 들어갈 수 없다는 문지기의 말에 복종한다. 그는 문지기의 말의 정당성을 의심했으나 그가 한 말의 권위를 믿었기 때문에 복종한다. 법은 과연 저 문 너머에 존재하는 어떤 것, 특정한 영역에 존재하는 명백한 실체인가? 법 자체에 다가가는 것이 가능한가? 법의 개념은 무엇이며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에 강제력을 부여하여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토대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법은 세상 만물을 지배하는 법칙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법률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쓰이는 이 말의 어원을 추적해보면 그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법의 어원으로부터 유출된 의미들은 법에 대해 많은 것을 사유하게 해준다. 법의 어원인 그리스어 노모스는 법률이나 법칙, 규범을 의미하며 영어 단어 중에서 학문을 의미하는 단어들의 접미사나 법 또는 법률과 관련된 단어들의 접두사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법의 라틴어 어원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유스로, 이 말은 권리와 규범을 동시에 의미한다. 유스의 형용사 유스투스에서 유스티티아가 유래하였는데 이것이 영어에서 정의를 의미하는 저스티스가 되었다. 두 번째의 라틴어 어원은 렉스인데 이는 로마 시민들로 구성된 민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의미하였다. 이 단어는 권리라는 의미로 쓰이지 않고 오직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정법만을 의미하였다. 한편 동양에서의 법은 원래 이와 같은 모양의 글자였다.
이 글자는 형벌을 의미하였는데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왼쪽의 삼수변에는 평평한 물과 같이 형벌이 공평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오른쪽 윗부분의 글자는 치인데 이는 해태를 뜻한다. 오른쪽 아랫부분의 글자는 거인데 재판할 때 해태가 올바르지 못한 자의 몸에 뿔을 갖다 댐으로써 부정함을 가려내어 제거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이 글에서 치가 빠지고 수와 거만 남은 것이 현재의 법이다. 법학이라는 말의 뿌리는 라틴어 유리스 프루덴티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법의 현명한 사료라는 뜻으로 법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 옳은가를 알고 부정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 옳지 않은가를 알아가는 분별의 과정이자 통찰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법은 단순한 지식의 집합이나 항상 옳은 진리의 기준이 아니다. 법은 권리이자 규범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가는 실천적 작용이다.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법과 정의의 여신 디케는 법의 이와 같은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디케는 진실을 꿰뚫어 보겠다는 의지로 눈을 뜨고 있기도 하지만 인간 세상에서 재판할 때 주관성을 버리겠다는 뜻으로 눈을 가리고 있기도 하다. 또한 한 손에는 법을 엄격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칼을 들고 있는데 이는 법의 강제성과 실천성을 상징한다. 다른 한 손에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데 있어 편견을 버리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저울을 들고 있다. 이러한 디케의 형상은 법이 분별과 통찰의 기술임을 나타낸다. 다시 카프카의 법 앞에서로 돌아가 보자. 법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남자에게 지금은 안 돼 라고 말하는 문지기의 권위는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는가? 그의 명령은 단순한 말로 주어지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장벽처럼 금지의 효력을 발휘한다. 이처럼 어떤 말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상황의 장대 이야기에서 시작해보자. 전국시대 진나라의 상황은 두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약소국이었던 진나라를 부강한 국가로 도약시킨 인물이다. 그가 강행한 법 개정은 엄격하고 냉철한 개혁 정책을 통해 진나라의 국력을 눈부시게 신장시켰다. 상황은 인간을 개혁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고 믿었다. 그가 진나라 백성들에게 새 법령을 선포한 일화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상황은 법령을 갖추어 놓고도 백성들이 새 법령을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을 염려해 공포를 미루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세 길이나 되는 장대를 진나라 도송 저작거리의 남쪽 문에 세워놓고 이 장대를 북쪽 문으로 옮겨 놓는 사람에게는 10금을 주겠다. 라고 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도 나서서 장대를 옮기지 않았다. 상황은 다시 50금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장대를 옮겨 놓았고 상황은 즉시 그에게 50금을 주어 나라가 백성들을 속이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후 상황은 새로운 법령을 널리 알렸다. 이 이야기에서 장대를 옮겨 신뢰를 세운다는 뜻의 사목입신이란 말이 나왔다. 상황의 일화는 법이 말과 행동의 일치라는 것을 보여준다. 상황은 장대를 옮기면 50금을 주겠다는 포고문을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했다. 공포된 법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며 법은 실행의 강제력을 지닐 때만 법이다. 그런데 법은 이처럼 정언명령과 같은 외적인 강제력에만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일까? 법이 강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강제력을 행사하는 주체, 다시 말해 법적인 실행력을 담보할 주체가 필요하다. 이를 주권자라고 한다. 유럽의 절대왕정 시대에는 나라의 최고 권력, 즉 주권이 왕에게 있다고 여겨졌다. 왕은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이자 신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인물로 여겨졌던 것이다. 하지만 왕정 체제가 약해지고 새롭게 힘을 얻는 부르주아 계급이 등장했다. 그들은 왕이 다스리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대표를 뽑아 다스리는 정치, 즉 공화제를 요구했다. 군주제에서는 왕이 주권자라면 공화제에서는 국민이 주권자이다. 국민은 자신들의 대표를 직접 선출할 수 있고 필요하면 해임할 수도 있다. 부르주아 계급은 왕이나 귀족이 만든 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가 만든 법에 따라 세금 등의 의무가 부과되길 원했다. 그래서 그들은 군주제를 거부하고 공화제를 주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공화제는 곧 민주주의를 의미했다. 부르주아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라는 표현은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잘 보여준다.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는 법을 만드는 힘이 국민의 의지, 즉 일반의지에서 나온다고 보았고 이를 통해 인문 주권론을 체계화했다. 그 이전까지 유럽 사회에서는 왕권 신수설이 널리 받아들여졌다. 왕권 신수설은 왕의 권력이 신에게서 직접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상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왕은 신의 대리자로서 국가의 주권을 독점하며 국민은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다. 그러나 루소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주권이 특정 개인인 왕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의지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루소는 국가는 신의 뜻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국민들 사이의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권도 국민 모두의 의지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결국 국민에게 귀속된다고 보았다. 루소가 말한 일반의지는 단순히 개인들의 욕심이나 이익을 모아 놓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 전체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가지는 공통된 의지를 뜻한다. 따라서 법은 권력자나 특정 계급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일반의지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루소 사상의 핵심이다. 이는 루소의 저서 사회계약론에도 잘 드러나 있다. 인간은 태어날 때는 자유로웠는데 어디서나 노예가 되어 있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사실 그들보다 훨씬 더 노예가 되어 있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나도 잘 모르겠다. 다만 무엇이 이 변화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주권은 보편적 의지의 행사일 뿐이기에 결코 양도할 수 없으며 집합적인 존재인 주권자는 집합적인 존재 자체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고 말하고자 한다. 권력은 물론 이양될 수 있지만 의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루소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자연 상태에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왜일까? 사회란 자연 그대로의 삶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규칙과 제도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위적인 규범이 생겨나면서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이 생겼다. 현실의 불평등은 바로 자연 상태와 단절된 결과라는 것이 루소의 생각이다. 자연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인간은 더 이상 혼자만의 힘으로는 자신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의 힘을 모으기로 한다. 루소는 이 공동의 힘을 일반의지라고 불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반의지는 단순히 개인의 욕심을 다 합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개인들은 각자 이익을 원하지만 일반의지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한 의지다. 즉, 일반의지는 국민이 함께 모여 서로를 지키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공동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루소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계약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권리를 공동체에 내어놓고 자신의 힘과 자유를 일반의지의 지위 아래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맺어진 계약을 통해 인간은 단순히 본능에 따라 사는 존재에서 벗어나 정의와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다시 말해 루소가 말한 자유란 남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사는 것이다. 루소에게 주권이란 바로 이 일반의지를 결정하고 실천하는 권력이다. 그는 국가의 주권자가 왕이 아니라 법을 만들고 그것을 실행하는 국민 전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생각은 당시 왕의 권력은 신이 준 것이라고 믿던 왕권 신수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루소의 사상은 절대군 주제의 권력 기반을 흔들었고 나아가 봉건사회의 신분 질서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이론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